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라구요입니다. 네. 한 주가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진짜요. 10월 달에는 그냥 연휴가 계속 있다 보니까, 연휴가 아니지, 퐁당퐁당 휴가가 네. 계속 있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이번 주 시장에서 중요했던 점도 오늘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번 주에는 미국 테크가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 엔비디아는 정고점까지 4%포인트, 5% 이렇게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하이닉스가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하이닉스는 반등했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땅굴을 파고 있죠. 네. 삼성전자에 제가 아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주들이 좀 강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삼성전자 위기라는 사실을.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느끼는 그 위기감은 굉장히 좀 큰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마 좀 삼성전자의 직원분들도 그렇고 주주분들도 그렇고 지금 모두 다 삼성전자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 하이닉스는 반대로 지금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차별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를 플레이를 하시려면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를 하는 게 맞다. 물론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가 싸진 건 맞지만 비쌀 이유가 없으면 계속 싼 상태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하이닉스가 낫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가 이번 주에 좀 주가가 좋아요. 그 이유는 AI에 대한 수요가 뭐야 좋아, 엄청 좋아 라는 것이 여러 곳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 엔비디아의 그런 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웃돈을 받고 팔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여전히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감들이 해소되면서 반도체에 대한 전망, 특히 완전 차별화되죠. AI 쪽 아니면 넌 AI, 완전히 레거시 아니면 AI, 이렇게 완전히 차별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반응을 우리가 해석할 때 이러다 말 거야. AI 그냥 금방 죽고 다시 레거시도 좋아지는 날이 오겠지 라고 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 라는 생각인 거죠. 왜냐하면 이걸 제가 요새 이제 노키아 얘기를 자주 하는데, 노키아가 망할 때 무슨 얘기를 하면서 망했냐. 노키아가 그 전에 핸드폰을 진짜 잘 만들었죠. 그 통화를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전화가. 그래서 이제 노키아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임원분들은 이렇게 얘기했겠죠. 핸드폰이, 전화기가 통화가 잘 되면 됐지. 여기서 무슨 인터넷을 한다고. 인터넷은 그냥 통화 잘 되는 거에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이게 이제 똑같은 생각일 수 있어.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지금 반도체가 AI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아니 AI 그냥 반도체 그냥 원래 하던 거 하면 되지, 무슨 AI 반도체냐 이러고 있다가 완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흐름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스마트폰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보면 여러분 통화를 하는 시간이 전체 사용 시간이 몇 %나 됩니까? 냉정하게 와봐요. 그게 딱 통화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든 기술이 어떤 식으로 사라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때 당시 노키아의 임원들은 과거에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라는 사례를 가지고, 봐, 야, 전화 되면 되는 거지, 무슨 인터넷을 한다는 거냐 라고 했다가 큰일 났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지금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잘 극복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HBM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뭐 엔비디아에서도 삼성전자 말고 그냥 뭐 하이닉스랑 마이크론하고만 가자 뭐 이런 분위기까지 나온다고 하니, 이거는 좀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그래도 삼성전자가 잘해낼 거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내 돈을 여기에 넣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 그런데 AI를 가는 것은 계속 되는 거니까 투자를 한다면 하이닉스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AI 반도체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로 굉장한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쵸. 삼성전자는 지금 굉장히 싸긴 하지만 AI 반도체, 그러니까 HBM이 되기 전까지는 그쵸. 사실 상방을 좀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많죠. 파운드리도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분사라도 해서 좀 뭘로 바꿔라. 그리고 우리 정지훈 박사님이 열변을 토하고 가셨잖아요. 이거 분사 안 하면 죽는다. 근데 안 한대잖아. 안 한다고 그냥 막 얘기해버리잖아. 생각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위기의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이 과정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또 필요할 것 같아요. AI로 지금 확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었잖아. 근데 이게 바뀌기가 어려운 이유가, 원래 잘하던 기업일수록 어려워요. 왜냐면 원래 잘하던 기업은 그 위에 있는 임원들이 전부 다 과거의 영광을, 배지를 수도 없이 많이 달고 있는 분들이 거기 계신단 말이야.
바꿔야 된다는데 야, 내 때는 안 그랬어. 나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됐어. 라는 사람들이 임원으로 수두룩 빽빽해. 그럼 이게 바뀌겠냐고 쉽지 않죠. 근데 이게 1등이 아니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등이 이제 뭐 대단한 성공을 한 사람들이 아니잖아. 전 기술로. 그러니까 바꾸자 그러면 그래 바꾸자 이렇게 돼버릴 수 있거든.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그동안 워낙 잘했던 것이 또 여기서 반대로 오면 발등을 잡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그런데 또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변화가 있길 바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사실 바이오 업종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52주 신고가 리스트 보면 테크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 보면 바이오가 엄청 많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주도주 그리고 내년을 이끌어갈 주도주는 이제 바이오라고 보면 될까? 이 네.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우리 이번 주에 많이 올랐던 리가켄바이오랑 펩트론이 많이 올랐는데 왜 올랐는지 무구가 좀 잠깐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근데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그 일라이 릴리랑 기술 계약이 지금 하나 체결이 됐어요. 네. 이게 사실은 뭐 금액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라이 릴리랑 이걸 시작으로 다음 계약이 또 터지는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굉장히 큰 거죠. 맞아요. 일라이 릴리의 대표적인 약물 하면은 그 다이어트 비만 치료제가 또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적용이 된다면 제가 읽은 리포트 중엔 이런 것도 있었어요. 키트루다에 알테오젠이 붙으면서 알테오젠이 확 간 것처럼 사실 릴리에 펩트론이 붙는다면 약간 이런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 규모의 파급력을 가진 소재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굉장히 이번 주에 많이 오른 것 아닐까. 그런 게 있고 리가캠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기술 이전 공시가 났죠. 네. 그래서 이것도 9천억대. 그리고 꽤 큰 규모의 수주가 났다. 그런 게 이제 바이오한테는 굉장한 호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모구가 얘기했던 대로 미국에서는 테크가 좋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바이오가 좋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때문에 왜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뭐 금리가 어떻게 돼서 그런 건가? 아니면 뭐 어떻게 뭐 달러가 어떻게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매크로의 영향력에 의해서 시장을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고 그냥 자체적으로 모멘텀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주도주가 나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자체적인 모멘텀이 가장 센 것은 미국은 테크라고 보면 되는 거고 지금 국내에서는 지금 바이오인데 올해 상반기 하반기를 거쳐서 알테오젠이 지금 대장주로서 주가가 굉장히 좋고 오늘도 지금 사상 최고치를 쓰고 있잖아요. 저희 채널에서 또 알테오젠이라는 제목의 썸네일로 있는 영상이 있잖아요. 그 알테오젠 아직도 공부 안 하시면 그 영상 보시면 진짜 지금도 너무 좋죠. 그런데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뭔가가 나오잖아요. 펩트론이 또 하고 리가캠이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붙는다는 거는 지금 거리들이 되게 많다는 거거든. 새로운 것들이 많아지고 있고 우리는 항상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이 있으면 이제 눈이 가잖아요. 근데 이 바이오 플랫폼이라는 기업들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런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대감을 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도주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주들이 그냥 금리 내려서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번 주는 금리가 올랐잖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 오히려 더 낮아졌단 말이에요. 11월 달에 오히려 심지어 11월 달에 금리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바이오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금리 때문에 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자체적인 모멘텀이 그만큼 세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바이오가 올해 하반기 내년 주도주가 될 수 있다. 이 기업들 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거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저희가 채널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체에 대해서 인덱스하게 이제 분석한 내용도 나왔잖아요. 물론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가 있는 건 아니지만 CDMO 사업이 앞으로 어떤 성장성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바이오에서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는 개별 기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면서 우리가 참고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저희 네프콘에서는 세미나를 하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김태용 대표님이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여기 유튜브 구독자들은 모르시니까 네. 잠깐 짧게 설명을 하면은 미국 시장에서는 이렇게 크게 보고 섹터로 뻥축구를 해도 되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뻥축구를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디테일을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도 바이오가 좋네. 그래서 바이오에서 뻥축구를 하기보다는 그쵸. 지금 잘 되는 거는
수주가 있다. 어. 아니면 뭐 실적이 확실하다. 어. 요런 애들이 지금 맞아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좁혀서 검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은 말이죠. 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저처럼 이제 매크로로 탑다운을 보는 사람들이 흔히 하기 쉬운 실수가 뻥축구예요. 뻥! 야, 금리 인하된다, 바이오다, 뻥! 이렇게 차는 거지. 그러면 그 중에 뭐 하나 걸리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진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잘 투자하려면은 그 안에서 더 세밀하게 가서 이게 그 터치 하면서 이렇게 가는 드리블을 하면서 가야 된다는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너무 좋은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통위가 있었어요. 금통위 어떻게 보셨나요? 금통위를 보면서 이제 기자들의 질문을 제가 잘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우리나라는 역시 부동산 공화국이구나. 전부 부동산 얘기했어요. 네. 전부 부동산. 부동산이란 얘기를 안 하고 금융 안정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는 금융 안정이 부동산이야. 이게 너무 웃긴 거지. 미국에서는 금융 안정 그러면 주식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금융 안정 그러면 부동산이야. 부동산이 너무 급등하고 있는데 금리 내려도 됩니까가 우리나라 그 금통위 질문의 반 이상. 반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근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공화국이구나. 여전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하면서 금리 정책도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금통위원장 이창용 총재가 그 얘기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아니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고민 부동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지. 심지어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지난번에 총재님 영끌하는 사람들 각오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좀 집값 다 올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열받으셨는지 또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언제 집값 안 오른다고 그랬냐. 나는 금리가 안 내려갈 거라고 했다. 근데 금리는 실제로 안 내려가지 않았냐. 근데도 집값이 올라간 거 아니야.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든지. 또 약간 좀 발끈발끈 하시는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총재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또 하나는 과거에 이제 금리 인상을 너무 천천히 해가지고 집값이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얘기하면서 우리 지금까지 앞으로 지금 한 것이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1년 있다 봅시다. 그러나 과거 1, 2년 동안 우리 한국은행에서 한 거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내가 잘한 게 아니고 한국은행 직원들이 잘한 거라서 한국은행 직원들 칭찬해줘야 된다고. 이거 리더십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한번 그냥 자기 건드니까 안 돼! 막 이러면서 한국은행 애들 건들지 마! 이런 분위기더라고. 그래서 되게 멋있다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그래서 그 한국은행 총재님 말씀하신 대로 금리를 여기서 더 올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잘 버텼을까? 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았을걸요. 근데 또 우리나라 여러 가지 제도들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또 결국 이제 주식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으로 안 가고 주식으로 오게 좀 해달라니까. 돈을 이렇게, 아니 돈을 이쪽으로 조금만 흘러 나올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되는데 아직도 안 정했잖아. 지금 금투세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오늘 언제 정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금통이 얘기했는데 금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부동산 얘기밖에 안 했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기자회견 내내 지금 부동산 얘기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좀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 좀 듭니다. 네. 오늘 금통위도 있었지만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로보택시 행사도 맞습니다. 있었어요. 네. 로보택시 행사는 어떻게 보셨나요? 로보택시 행사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주가는 지금 여기 데일리장에서 빠진다면서요. 근데 왜 팔리는 거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제가 느낀 소감은 이래요.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언제 가능하냐 여부에 따라서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로보택시가 됐을 때의 세상과 그렇지 않은 세상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테슬라의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진짜 많고,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는 늘 밸류에이션 70배잖아. 그럼 여기서 10% 빠져도 60배고 20% 빠져도 50배란 말이에요. 이게 밸류에이션 편차가 너무 크니까 주가의 변동성이 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이번 행사를 통해서 이게 올 거냐 안 올 거냐를 보면 온다. 그리고 이 세상이 오긴 오는데 그 세상에서 테슬라의 경쟁자가 있냐 없냐 보면 없다. 그러면 저는 그냥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테슬라 말고 딴 데 가가지고 난 돈 벌어야지 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데, 그냥 저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의미가
있어서 저는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에도 방금 속보로 올렸지만, 왜 일론 머스크는 이 행사를 축제로 만들었을까? 그 장면을 보면은 뭔가 뭐 음악이 나오고 뭐 그 옵티머스가 막 이렇게 춤을 춰요. 그리고 맥주에다 이제 술을 따라주고요. 근데 그런 장면을 왜 연출했을까를 저는 좀 고민해 봤는데, 제가 만약에 일론 머스크라면 뭐가 걱정이 됐을까? 물론 제도가 막혀가지고 중국에서는 로보택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미국에서는 안 돼 있게 막아져 있는 점, 제도가 막혀 있는 점도 걱정이겠지만, 또 하나는 사회적 저항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로봇이 우리 세상에 들어오는 세상을 생각해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로봇 써가지고 데리고 가면 되겠지, 너무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러다이트 운동이 생길 수도 있거든. 로봇이 왔을 때 내 일자리 뺏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보택시 오면 너무 좋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재앙과 같은 일이거든. 난 일자리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사회적 저항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적 저항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AI가 들어오는 세상은 디스토피아다. 정말 암울하고 우울한 세상이 될 거다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줘야 되잖아.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춤을 추는 거지. 옵티머스랑 같이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봇을 생각하고 AI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를 자꾸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지. 와, 춤을 추는 거죠. 행복하고 로봇하고 저렇게 이야기도 하면서 술도 마실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저는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계획을 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못 기다려주나, 저는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오늘 그거 같이 점심 먹으면서 봤거든요. 저희 직원분들끼리 다 같이 그 로보택시 행사를 틀어두고 떡볶이를 먹었어요. 떡볶이를? 근데 그걸 보면서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행사를 보고 일반 사람들이 테슬라 주식을 살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저기에 간 사람들은 더 살 것만 같다. 그쵸.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 로보택시 탑승 행사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VIP 먼저 타게 해준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 하면 또 월가에서 돈 많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왔잖아요. 그런 롬바론도 사람들 있더라고요. 먼저 태워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게 하면 안 되는 네, 거죠. 경험을 한 사람들은 더 살 수도 있겠다. 그쵸. 근데 경험을 하고 아마 네. 그 사람들이 또 트윗에다 또 엄청 올릴 거예요. X에다가. 그죠? 촬영해가지고 올리고 그러면서 또 이제 확산이 되고. 근데 이거를 이제 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마케팅 비용 엄청 써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야. 테슬라는 그런 거 없이 하는 거죠. 마케팅 행사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중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까지는 중국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 주에는 중국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자, 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잘못 봤네요,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라고 했는데 또 사과를 해야 되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번에 이제 주가 하락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주가가 이제 막 빠르게 올라갈 때 안 사. 그런데 이제 빠져. 그러니까 거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반대로는 주가가 올랐을 때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열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주가 변동성이 지금 한두 주 사이에서 뭐 40% 올랐다가 10% 이상 빠지고 이런 일이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은 천천히 가야 된다. 오래. 그러니까 빨리 많이 가는 거는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빨리 많이 가봐야 그 효과가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천천히 오랫동안 가야 주식으로 돈을 버는 인민들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소비를 늘릴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게 이제 정책의 목표고, 그래서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기대 때문에 여기서 자금을 조달해서 기업들이 또 활성화되고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 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키 맞추기를 하고 조정을 받는 과정이 필요할 거긴 한데,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0% 올랐다가 15% 빠졌다 그러면 3분의 1 정도 조정 받은 거잖아요. 그럼 뭐 절반 정도 조정 받더라도 또 다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당한 비중을 가지고 이제 투자하시는 게 너무 필요하고, 그리고 어쨌든 중국은 투자 비중에 넣긴 넣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요. 주말 동안에 이제 중국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는 가지고 또 제가 뭐 속보를 찍든 뭐든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끝인가요? 네. 다음 주에는 무슨 일이 있나요? 다음 주에는 사실 큰 일은 없는데 일단 미국에서는 금융주 실적 발표가 시작되고요. 아, 네. 오늘부터 이제 금융주 실적 나오죠. 그리고 금요일에는 중국 3분기 GDP가 나오는데 아, 네. 이것도 이제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3분기 GDP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죠. 앞으로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이번 주에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매크로 측면에서는 이번 주에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제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후퇴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와 바뀐 점은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크게 후퇴했다. 그래서 금리가 많이 올랐다. 실제로. 그리고 유가가 오를 거라는 우려가 많이 내려왔다.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어떻게 될지, 또 주말 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좀 내려갔다라는 것이 좀 이제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또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은 왜 후퇴한 건가요? 물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낮아지지 않았고, 그리고 미국 경제 지표가 계속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를 굳이 50bp나 했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의사록에 보니까 파월 말고는 아주 강하게 50bp를 얘기하는 사람이 굴스비 파월 둘이서 그냥 막 얘기했던 것 같고, 회의실에서 분위기가 파월하고 굴스비만 둘이서 그냥 아유 빨리 50 해야 돼요 막 이러는데 옆에서 그래?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입이 뚝 나와가지고 나오면서는 25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반대표를 찍은 사람 한 명이었지만. 근데 그런 분위기가 이제 의사록에 밝혀지면서 좀 확인되고 하다 보니까 이거 파월이 무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심지어 11월에는 금리 인하를 안 해도 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보수 총재도 했고 그랬는데요. 일단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55%까지 지금 높아진 것 같은데, 이것도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11월 대선 때까지 매크로 대선과 관련된 변동성이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라고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